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82부 이곳이 이대 천자가 나올 명당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67년 2월 9일 경복궁 중관을 담당하는 영건도감 감역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감역소에 적시해두었던 수많은 목재들 플러스 사실 공사 중이었던 경복궁에도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거의 뭐 절반가량이 불에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양의 목재들과 공사 중이었던 경복궁의 절반이 그야말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아주 쇼킹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재정 적자로 허덕이던 조선 조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 조정 내에서는 야 이거 공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섭정을 맡고 있던 흥선대원군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경복궁 중간은 중단할 수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왜냐? 흥선대원군이 집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개혁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왕조의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흥선대원군이 개혁가인 건 맞긴 한데 근대 시대를 향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근대적 개혁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복고풍의 개혁가 있죠. 즉 조선 왕조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건전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구했던 개혁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가 처음 개창되고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던 그 개국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야말로 이게 조선의 정궁이었고 퍼스트 첫 번째 궁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왕실의 부활과 부흥을 상징하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단한다는 것은 왕실의 최고 전엄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요새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저도 물론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자면 희생 비용을 갖다 우리가 과감하게 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치르는 거 보고 깨달았죠. 아, 저거 중단 못 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올림픽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원래 중단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근데 수익은 그만큼 거둘 확률이 없어졌지.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를 한다. 이거는 뭐 거의 자폭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중단하는 게 맞는데 중단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도쿄올림픽이 왜 그거 유치를 했냐.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이 침체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한다, 부흥시킨다. 그런 이제 의미로 상징성 있는 행위로 도쿄올림픽을 어렵사리 개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올림픽의 주제가 부흥이었는데 부흥 고사하고 지금 이걸 만약에 중단을 한다 여기서 그러면은 세상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야 천하의 일본이 정말 힘들긴 힘든가 보다. 저거를 중단하네? 일본도 이제 다 끝났구만. 부활은 무슨 이제 일본은 내리막길이야.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쳐다볼걸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것은 거의 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긴 해야 된다. 중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흥선대원군의 입장도 요거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거 중단했다가는 큰일 난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존엄성이 이거 훼손되고서 잘못하면은 이거는 왕조의 권위가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아마 좀 비슷한 유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우격다짐으로라도 밀어붙일 요량으로 경복궁 중건을 독촉을 하는데요. 가뜩이나 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당백전으로 인해서 조선 경제는 그야말로 카오스에 빠졌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리한 경복궁 중건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자
안 그래도 이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은 이젠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기존의 당백전, 원납전 이거 가지고선 공사비용 충당하기가 힘들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도성에 성문에다가 통행세를 내도록 추가 세수 확보를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기로 오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당연히 돈 들고 와야 되죠. 공사비용은 뭐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뜯어낸다 치겠는데 이 비용 말고도 문제가 된 게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번 화재로 인해서 중건된 경복궁의 일부가 거의 뭐 절반에 육박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이 손실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적지해놓은 목재까지 다 잿더미로 변했으니 앞으로 공사에 충당할 새로운 목재를 어디서 갑자기 조달을 하냐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아무나 배울 수도 없고 그죠? 이런 궁궐지는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 양반 가문의 산소 주변에는요 아름드리 괜찮은 나무들이 병풍처럼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오라고 초강수를 두게 돼요. 야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제 폭탄을 하나 이제 터트린 건데 안 그래도 흥선대원군이 집권 초기에 서원철폐령 내리면서 아직 서원철폐령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결정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하여튼간에 이게 서원철폐령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가뜩이나 지금 양반들이 어마어마한 불만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산소에 있는 무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무까지 베어와라. 감히 조상님들의 산소 주변 나무를 베어라니. 이거는 양반들은 완전 그냥 뚜껑이 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그야말로 정치적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은 양반과 평민을 할 것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예상 밖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또다시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발단도 다소 좀 뜻밖이에요. 지금까지 조선과 그다지 접점도 없었고 조선에 대해서 별로 또 관심도 갖지 않고 있었던 프로이센, 훗날에 이제 통일 독일이 되죠. 아직 그 통일 전쟁이 완성이 안 됐는데 바로 그 프로이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람한테서부터 비롯되는데요.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정말 유명한 분이죠. 독일 함부르크의 유대인 은행 가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대계죠. 바로 오페르트 가문이었는데 이 오페르트 가문의 차남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일찍이 동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형하고 동생이 동양학을 전공한 학자예요. 그리고 이 에른스트 오페르트도 나름 좀 동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꽤 컸었고 재빨리 이제 동양 코인을 타기 위해서 홍콩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사업을 벌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오페르트는 뭐 사업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었는지 사업으로는 별로 재미는 못 봤고 막상 또 홍콩에 와놓고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 좀 관심을 더 크게 갖냐면은 묘하게도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오페르트 딴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선점을 해가지고 나눠먹게 하고 있지 않냐. 따라서 프로이센 출신인 자신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는 팔로를 뚫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여기는 영국, 프랑스, 미국 기존의 제국들이 다 나눠먹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에 비해서 조선은 여지껏 그 어떤 나라도 개항을 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은자의 나라죠. 그래서 오페르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그 조선을 공략해가지고 팔로를 뚫을 수만 있다면 이거 꽤나 매력적인 사업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순진한 착각을 하게 되죠. 이거 나중에 서구 열강들도 알게 된 건데 조선에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엄밀히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일본이죠. 조선은 되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원래 우리나라 자연 환경상 나오는 특산품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애지간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중국과 일본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내세울 만한 특산품은 기껏해야 뭐 이제 홍삼 정도, 뭐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특산품이긴 했죠. 그 정도지. 그렇게 막 눈 튀어나오게 갖고 싶은 게 원래는 없기는 하죠. 근데 오페르트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몰랐으니까. 하지만 조선은 얼마 전 프랑스 함대의 침공, 병인 양요죠.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쇄국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조선과 교역팔로를 뚫을 것인가 상당히 난감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페르트는 조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목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이 됐다가 병인 박해를 맞이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었죠. 가까스로 도망쳐온 프랑스 신부 페롱을 만나서 접선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페롱 신부는 조선인 천주교도였던 최순이라고 함께 천신만고 끝에 중국으로 도주해온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페롱 신부는 이 병인 박해를 통해서 조선에서 무수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당하는 광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도 아주 커다란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을 하는 게 기독교 가르침인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페롱 신부는 오페르트의 자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흥선대원군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흥선대원군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수단이 없이는 적이 개항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막강한 함대를 이끌고 가서 강화도를 거의 점령할 뻔했던 프랑스군조차도 끝내 실패를 하고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개 상인인 오페르트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페롱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순일은 전공법보다는 비상한 대책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개교를 부리자 이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조선에 있을 때 주어들은 나름 이제 비밀스러운 정보를 하나 알려주게 되는데요. 비밀스럽다기보다는 아마 당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던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흥선대원군의 은밀한 사생활. 바로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현군의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왜 남현군의 무덤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사에 따르면은 대원군이 되기 이전 흥선군은 유명한 풍수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부친을 모실 묘자리를 갖다가 찾고 있었다라고 하죠. 최고의 명당 자리로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풍수가는 어디를 갖다 이제 점지를 해주냐면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바로 그 가야사의 절터가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이렇게 짚어줬다는 거죠. 자, 이 풍수가의 말에 따르면요, 이 가야사에다 묘자리를 정하면은 2대에 걸쳐서 왕도 아니고 무려 황제가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즉 여기에 이제 묘자리를 정하면은 2대에 걸쳐서 천자를 배출하는 2대 천자의 자리지만 문제는 그 후로는 손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지이기도 하면서 흉지이기도 하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또 이런 자리를 갖다 추천을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단 2대 천자만이라도 배출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냐. 그래서 그 뒷날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못 먹어도 고 2대 천자라도 하고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산을 털어가지고 가야사를 통째로 구매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버지의 묘자리를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남현군의 묘죠. 그래서 흥선군은 가야사에 불을 질러서 싸그리다 전소를 시키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뭐 절을 갖다 다짜고짜 방어를 저지른 게 아니라 통째로 사들였어요. 근데 철거하려면 또 이게 인부 투입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불 질러버린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빈털을 만든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자신의 부친인 남현군의 묘를 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영화 명당의 핵심 내용입니다. 남영군의 묘가 실제로 그 풍소가가 말한 대로 명당 자리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일단 왕위에 오른 건 사실이죠. 현재 시점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인 순종까지 황제가 되니까 이대 천자가 맞아요. 그리고 뭐 대가 끊어진다. 그거보다 더 큰 게 벌어지긴 했죠. 나라가 폭삭 망했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좀 껴다 맞춰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부친의 무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고한 성리학 사회니까 부친의 무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썼겠죠. 자, 그래서 페롱신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페르트는 상당히 이제 엽기적인 작전을 짜게 되는데 그 작전이 뭐였냐? 오페르트가 생각한 비단 주머니는 이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각별히 생각하는 남영군의 묘를 도구를 해가지고 그 시신을 어떻게 하자. 무려 그 시신을 인질로 잡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선 조정과 교섭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뜨악스러운 야, 이게 진짜 그때 당시 서구 문명이 스스로를 문명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미개쩌는 야만스러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남영군의 시신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조선 조정과 교섭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 플러스 어쨌든 부친의 시신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으니까 결국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굴복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해 원한이 굉장히 깊었던 패롱신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반드시 저 인간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말이라.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더 끼어들게 되는데요.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젠킨스라는 미국인도 어떻게 또 이 얘기를 듣고서 흥미가 동했는지 여기에 자기도 끼어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프로이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 그리고 프랑스의 신부였던 페롱, 그리고 미국인 통역관이었던 젠킨스,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이 3대장을 중심으로 오페르트 도굴단이라기보다는 이쯤 되면 제가 볼 땐 해적단 같은데 하여튼간에 오페르트 해적단이 이렇게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성된 오페르트 해적단,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력적인 이야기. 과연 이들은 남현군의 무덤을 성공적으로 도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